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경기가 많기 때문에 내일은 아침에 방송할 건데, 요즘에 이제 아침에는 여러 NBA 뭐 결정자나 기준점 변경 살펴가지고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또 빠지는 선수들이 수치적으로 얼마나 팀에 이렇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냐, 그런 것들도 봐드리고 있으니 아침 방송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 경기 있는데, 얘네들도 뭐 밑에 있는 기록이 제일 신경 쓰입니다. 상대전적 상으로 클리블랜드가 10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한테만. 워싱턴 담당 일진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오늘도 클리블랜드 홈이잖아요. 여태 이제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워싱턴을 상대를 했을 때는 지금 4경기 연속으로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118대 87, 114대 90, 140대 101, 114대 91 이런 식으로 오늘 기준점이 17.5로 엄청 높아요. 근데 홈 클리블랜드는 4경기 연속으로 워싱턴한테 전부 다 마행을 선사했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뭐 지금 사실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사실 좋지가 못하거든요. 물론 이 기간 동안 너무 빡센 애들을 만난 건 있기는 해. 최근에 5경기 동안 뭐 보스턴 만나서 이기고, 덴버 만나고, 뭐 마이애미 이런 애들 만났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5경기 동안 클리블랜드가 원래는 이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 뭐 야투율, 3점슛 전투에 1등이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좀 득점이 저조해가지고 리그 전체 득점 1위도 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클리블랜드가 사실 공격이 좋지는 못한데, 대신에 수비가 다소간에 살아난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원래 클리블랜드 하면 좀 오바 맛집이었었거든요. 물론 얘네들이 뭐 연승도 달리고 좋았지만은 오바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클리블랜드 오바가 그렇게 맛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워싱턴 얘네들 뭐 구단 역사상 16연패가 최다 연패 기록이라고 했는데 타이 기록을 세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덴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고 바로 다음 경기 때 멤피스 만나가지고 백투백으로 그냥 개쳐맞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는 좀 이제 경기가 오랫동안 없었고, 둘 다 오랜만에 경기를 하는 셈이에요. 워싱턴은 여기에 있는 기록도 그렇고 중간에 한번 덴버 잡아가지고 연패를 끊긴 했습니다만은, 공격이나 뭐 실점이나 수비 공수 양면에서 리그 최악의 팀 중에 하나라고 보여요. 시즌 3승 19패. 그냥 독보적인 지금 꼴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탱킹 레이스 1등이고, 워싱턴이 요즘에 10경기, 물론 1승밖에 없긴 하지만 1승 9패 중에 그 이제 17.5라는 엄청난 기준점. 근데 그 중에 마행 당한 적이 6번이나 되거든요. 17.5 기준으로도. 한마디로 워싱턴은 개처맞았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얘네들이 클리블랜드랑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생각보다 되게 점수가 많이 안 났어요. 클리블랜드 원정 가가지고 오늘이랑 비슷한 조건인데, 그때도 그냥 큰 점수 차로 대패를 당했다. 점수도 못 내고 한마디로 개기지도 못했던 날인데, 그냥 워싱턴이 야투가 너무 별로였었어요. 야투율이 38.6%, 40%가 안 되고, 3점슛이 26개 중에 4개, 스페이싱도 안 되고,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확률도 너무 별로였었고, 이런 날인데, 클리블랜드는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3점이나 야투나 평소에는 못 미쳤지만은 그래도 뭐 그냥 적당히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무난하게 이겼다, 뭐 이런 날이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양팀의 전력차가 그만큼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내일은 변수라면 클리블랜드가 이제 모블리가 퀘스천어블이 붙어있는 거, 공수 양면에서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수죠. 지난번에 샬럿전인가 그때는 뭐 커리어 하이 득점 기록하고 올 시즌 내내 이제 좀 수비적으로는 얘기가 많은 선수예요. 근데 일단 퀘스천어블인 점, 이거는 살짝 거슬리는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워싱턴이 요즘에 결장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 중에 뭐 브록던이나 키션 조지, 키스퍼트, 쿠즈마 전부 다 핵심 로테이션에 있는 선수들인데 얘네들이 빠진다는 점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여러 기록 면에서는 클리블랜드 마인이 괜찮아요. 그리고 뭐 언더오버는 좀 오락가락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근데 나는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물론 워싱턴은 맨날 비슷해. 상대한테 개쳐맞고 그런 건 비슷한데, 그러다가도 그냥 한 번씩 3점이 터진다거나 좀 팀에 이런 활기가 도는 날에는 좀 개기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나는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요즘 삐끗한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네. 그 중에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워싱턴은 90점 미만으로 묶고 크게 사냥했던 적도 있는데, 사실 클리블랜드 내용상 그런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이 과도하게 안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은 좀 기준점이 많이 애매해요. 17.5도 너무 크고 231.5. 사실 둘 다 클리블랜드도 상대가 뛰면은 템포 맞춰주는 팀이고, 클리블랜드가 막 상대를
저번처럼 워싱턴을 뭐 90점 미만으로 묶고 이런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클리블랜드는 상대를 팰 때도 수비로 팬다기보다는 공격으로 많이 팼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팀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바 밸류도 그냥 그렇고, 저는 요즘에 확실히 클리블랜드가 시즌 초반에 막 연승 달리고 이럴 때보다도 그렇게 좋은 팀이란 생각 사실 안 들거든요. 내일 모블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한번 워싱턴의 프렌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17.5면은. 필라델피아 대 인디애나 경기. 자, 이제 오늘은 필라델피아가 거의 뭐 풀라인업으로 나서는 상태예요. 케일런 마틴이 결장한다고 하지만은 엔비드도 뛸 수 있고 조지도 뛸 수 있다. 요즘에는 결장자가 많이들 돌아왔습니다. 뭐 여기 기록 같은 거 보면은 필라델피아는 확실히 언더팀의 색깔이 제일 보여요. 최근에 뭐 5경기 동안이나 뭐 그 좀 넓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는 공격은 많이 망가졌어도 상대를 확실히 좀 수비적으로 못 던지게 하기도 하고, 수비 스킴을 잘 짜여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멤버 상으로도 사실 뭐 맥시도 그렇게까지 막 좋은 수비수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손질도 조금 되고 스틸 수치도 좀 있는 애고 따라가는 수비나 이런 것들은 되거든요. 나쁘지 않은 수비수라는 소리고, 나머지 애들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지가 뛸 때는 상당히 언더로 간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올 시즌은 이제 엔비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이런 것도 좀 찾아놨습니다. 이런 거 찾아놨거든요. 여기 보면 엔비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득점, 실점, 그래가지고 득점은 엔비드가 없어지면 얼마나 되며 실점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찾아놨는데, 엔비드가 이건 이제 뛸 대로 생각을 해야죠. 올 시즌에 결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엔비드가 뛰면 일단은 점수는 3.7점이 빠져요. 득실상으로는 손해를 본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엔비드가 뛰면 13.3점가량 얘가 안 뛸 때보다 언더로 가더라. 보통 없는 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엔비드가 이제 뛰게 되면은 언더로 간다는 거고, 저번에도 폴 조지가 뛰게 되면은 언더로 간다,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는데, 확실히 필라델피아는 뭐 작년에도 물론 상대가 엄청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쉬면은 맞장구를 같이 쳐줍니다. 근데 보통은 얘네들도 생각보다 막 많은 점수가 나는 팀은 아니었었거든요. 뭐 오늘 상대가 인디애나잖아요. 인디애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뭐 속도가 빠르고 그런 팀이 없는데, 시약함이 오고부터는 좀 밸런스 지향적으로 하고, 요즘에 기록상으로는 인디애나가 뭐 이렇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뚜렷한 게 별로 안 보여요. 공격도 그냥 애매하고, 이제 뭐 수비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좋게 지키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거는 인디애나는 사실 얘네들이 뭐 잘 터지는 날에는, 저번에 뭐 3점 슛이 60%로 터지고 그런 날에는 이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날도 많은지라 가지고 그냥 언더로 보는 게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인디애나는 작년만큼 그렇게까지 오바팀으로 통하진 않는다. 필라델피아 확실하게 언더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뭐 저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보고, 그래도 필라델피아 엔비드가 뛰는 날에는 얘가 아무리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도 자유투 삥뜯기 같은 것들은 확실하거든요. 홈이기도 하고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 샬럿 경기. 뭐 시카고는 늘 애매한 팀이에요. 그냥 얘네들 뭐 찬스 나면은 빠르게 그냥 공격 3점 올려버리고, 미스매치 있으면은 바로 그냥 이런 시도하고, 그런데 내일 기본적으로 퀘셔너블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시카고가 얼마나 많은 선수가 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재봐야 될 것 같고, 샬럿은 여전히 라멜로가 못 나와요. 근데는 이제 대신에 마일스 브리지스가 복귀를 할 수 있다. 마크 윌리엄스 같은 센터들도 복귀도 하고, 전반적으로 애들이 많이 좀 돌아가는 모양새에 라멜로가 없다는 점, 이런 게 신경 쓰이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 지표를 살폈을 때는 시카고는 요즘에는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보통 이렇게 오바팀의 색깔이 많이 보이죠. 이게 근데 며칠 전에는 거의 뭐 득점 실점이 최근에 거의 한 250점이 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지금 뭐 244점 정도 그렇게 찍히고 있네요. 공격은 3점 같은 거 나름대로 잘 쓰고 야투를 좋고 이런데,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대신에 여기 이제 보이는 거, 이런 수비적으로 야투 방어리나 3점 방어리 17등 16등인데 실제 실점은 25등 정도다. 한마디로 상대한테 많은 기회를 헌납을 하거나 자유투를 많이 준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시카고의 템포, 리그 페이스 1등이죠.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근데 샬럿은 이제 라멜로가 빠질 경우, 그때 보면은 지금 6경기 전부 다 이제 라멜로가 빠진 경기들이거든요. 아마 7경기인가 그렇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공격이 거의 뭐 리그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대한테 이렇게 좀 야투 허용이나 3점 허용 높은 등수로 24등 24등으로 수비가 안 좋았는데 실제 실점은 적어요. 한마디로 샬럿은 되게 언더템포 게임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확실히 라멜로가 없을 때 미치가 좀 주도를 하게 되면은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기는 편이고, 최대한 신중한 공격을 하는 것 같아. 그게 요즘에 샬럿 경기를 볼 때마다 나는 생각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라멜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가 있냐. 뭐 라멜로가 없을 때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 라멜로가 뛸 때도 샬럿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점수가 많이 난 팀까지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라멜로가 없어지니까 2.4점가량 손해를 보고 언더로 6.6점가량 간다. 원래 이지표보다도 더 사실은 언더로 가는 게 더 뚜렷하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라멜로가 없는 경기에는 좀 언더로 간다 이런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뭐 여기는 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 상으로는 이제 시카고가 6연승을 맞대결 상으로 달리고 있다. 샬럿 홈보다 이제 원정으로 가면은 실점이 7.2점이 증가를 한다.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언더 생각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뭐 다른 거보다도 시카고도 얘네들이 야투가 막 많이 잘 터지고 이래야지 점수가 많이 나는 거지. 실제 득점 시도 같은 것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팀은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볼이 나름대로 잘 돌고 이래야지 많이 던지는데 샬럿이 그렇게 수비가 나쁜 팀이 아니에요. 상대를 늦추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언더 쪽이 생각이 좀 더 나고요. 오버보다는 그냥 그런 게 있어. 샬럿이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진다고 하지만은 시카고도 올 시즌에 원정에서는 7승 6패 5할이 넘는데 홈에서는 3승 9패거든요. 그래서 시카고는 사실 홈발을 많이 못 받는 팀이에요. 유나이티드 센터로 오면은 조금 작아진다 이런 생각들도 보이고 해서 저는 그냥 샬럿이 프렌 쪽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 같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시카고가 주사위형 팀이어가지고 그런 불확실성에 기대기보다는 그냥 프렌 쪽 보는 게 조금 더 속편할 것 같아요. 다음 미네소타 대 레이커스 경기. 사실 얘네들은 좀 알게 모르게 약간은 좀 라이벌? 아니면은 좀 상성관계 그런 게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얘네들도 서로 간에 홈발을 많이 받는다. 레이커스는 이제 홈으로 오면은 엄청나게 자유투 콜도 잘 받고 전적도 좋고 그런 팀이었는데 원정으로 가면은 복합적으로 득점이나 실점이 12.4점가량 이렇게 마진이 안 좋게 찍힌다고 합니다. 홈보다도. 대신에 이제 미네소타는 뭐 작년만큼 이런 홈발을 크게 받지는 않지만은 홈으로 오면은 실점이 한 5점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요. 최근에 미네소타는 수비적으로 요즘에 5경기 동안 4승 1패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독보적인 수비 1등 팀입니다. 요즘에 미네소타. 수비가 작년만큼 확실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표상으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격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방패로 상대를 두들겨 패고 있다. 뭐 근데 대신에 레이커스는 요즘에 뭐 리브스가 빠진 게 컸었죠. 그래서 르브론도 얼마 전에 결장하고 이랬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 레이커스 공격이 되게 안 됐습니다. 르브론이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도 많은데 핸들러의 역할도 있고 스코어링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엄청 가중되고 상대가 레이커스에서 르브론을 좀 많이 막으면은 그러면은 레이커스의 공격이 많이 꼬였었어요. 그래서 레이커스는 지난 6경기 동안 뭐 2승 4패로 안 좋기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원정도 많았었고 득점이 리그 최하 지표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르브론이 지금 아웃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표상으로는 르브론이 빠졌을 때 원래 르브론은 그래도 아무리 늙었다 해도 얘가 팀한테 작년에도 거의 한 10점 가까이 영향력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플러스 쪽으로. 근데 올 시즌에는 르브론이 코트 위에 있는 것보다 르브론이 빠지는 게 거의 한 14점가량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공격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런 수비 면에서 르브론이 빠져야지 수비가 10점 넘게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르브론이 수비 한 번 한 번씩 수비 한 스킵 한 스킵은 되게 잘해요. 여전히 뭐 훌륭한 수비수고 그런 건 있는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수비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 그리고 레이커스는 상대한테 리그에서 가장 파울이 적고 자유투가 적은 만큼 이 수비에 대해 되게 좀 소극적인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에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진짜 위대한 수비수가 있지만은 팀 수비가 잘 안 되는 팀입니다. 내일은 뭐 이제 르브론이 없으면은 뭐 리브스가 복귀를 할 수도 있다. 르브론이 없을 때 뭐 이제 하치무나 커넥트를 한 포지션씩 올리고 맥스 크리스티라는 좋은 대인 수비수를 쓴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레이커스도 레이커스지만은 그리고 뭐 르브론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은 나는 그냥 미네소타를 조금 더 중심에 두고 싶어. 얘네들이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때는 레이커스가 그야말로 학살당했거든요. 그때도 미네소타 홈이었는데 80점에 그쳤다. 엄청 심각했습니다 이날. 진짜 이런 야투 지표들이 말도 안 돼. 3점 이제 20%도 안 되고 야투율 40% 겨우 넘는 수준이고 슛시도가 이제 80번도 안 됐었어요. 턴오버가 20개나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미네소타도 사실 이날 앤트맨이 엄청 안 풀린 날이었는데 그냥 뭐 벤치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에너지 레벨 차이라든지 최근의 동향 그리고 홈이나 원정 상성 관계 이런 것들 모든 거 살폈을 때는 미네소타 사이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레이커스는 지금 되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엄청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벤더빌트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좀 멀기도 하고 뭐 르브론이 없는 게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지 그런 것들은 더 살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뭐 미네소타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멤피스 대 브루클린 경기인데요. 사실 저는 멤피스는 되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리그에서 클리블랜드가 가장 득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멤피스가 리그 득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워낙에 뭐 요즘에도 그냥 6경기 동안 득점 1위에다가 3점은 조금 꼬이더라도 전체적인 이런 야투율은 좋고요. 얘네들도 리머텍 되게 잘하는 팀이죠. 드라이브인 빈도도 높고 상대 페인트 존 안쪽에서의 득점 빈도도 높고. 근데 뭐 모란트나 자잭주가 보통 많은 득점을 합니다만은 얘네들은 모란트나 자잭주 같이 주 득점원이 고장 나더라도 그 벤치에서 되게 잘 메꾸는 팀이거든요. 전체적인 팀 컨디션이 아주 좋은 팀이다. 그런 칭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더구나 이렇게 좀 3점이 안 터지지만은 반대로 수비가 아주 좋다. 신기한 게 이게 어느 정도 하면 멤피스가 지금 야투 방어율이나 3점 방어율이 최근 6경기 동안 리그 1위로 찍혀요. 근데 실점 자체는 20등이야. 한마디로 얘네들도 상대한테 좀 많은 기회를 줍니다. 리그에서 템포가 아마 2등 정도로 빠른 팀이고 3등인가 하여튼 템포가 굉장히 빠른 팀이고 본인들이 많은 득점을 하는 만큼 상대한테도 기회를 많이 내줘요. 그래서 수비를 분명 잘하는데 많이 내준다. 이거는 얘네들이 좀 크게 이길 때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자유투 같은 것도 파울도 꽤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멤피스 경기는 이런 식으로 좀 점수가 많이 난다는 거 평균적으로 240점이 넘게 나고 있죠. 근데 오늘 상대인 브루클린이 되게 얘네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팀이에요. 원래는 좀 그래도 수비적인 색깔이 있는 이런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엔 수비가 잘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장자도 워낙에 많고 지금 이제 주포인 캠 토마스가 빠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이제 뭐 데이런 샤프라든지 트렌드 와포드 이런 벤치 자원들로 많이 메꾸고 있기도 하고 브루클린이 그렇게까지 언더 색깔이 많이 안 나타나요. 주득점원이 빠졌는데도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얘네들은 언제든 간에 좀 언더 게임을 하라면 하는 팀입니다. 근데 일단은 오바 쪽으로 색깔이 좀 나오긴 나는 것 같아요. 브루클린이 생각보다 경기당 득점이 좀 있는 편이다. 최근에도 멤피스도 경기당 뭐 240점 넘게 나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주고받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브루클린의 스탠스에 따라 많이 달릴 것 같은데 10.5 좀 빡센 기준점이긴 해도 그래도 멤피스를 보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뭐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다음 이제 덴버 대 클리퍼스 경기 얘네들도 얼마 전에 맞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되게 좀 점수가 많이 났었는데 클리퍼스가 간당간당하게 이겼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덴버가 엄청 쫓아왔거든요. 근데 클리퍼스가 이제 또 뭐 상대한테 좀 쫓아오면은 마지막 원샷 3를 안 주기 위해서 역파작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막 서로 간에 좀 경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파울 작전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클리퍼스가 하필이면 이게 하든도 있고 파웰 같은 애들도 있고 이런데 주바치한테 걸려가지고 주바치가 자유투를 많이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덴버가 쫓아가지는 못했었죠. 이때 사실 클리퍼스가 되게 언더팀의 색깔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 이때 점수가 많이 났거든요. 248점으로 하든이 간만에 뭐 40점 근처로 받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덴버는요 확실히 좀 퐁당퐁당 느낌이 강합니다. 이게 요키치가 복귀를 하고 나서도 명확하게 막 승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덴버가 물론 원정 경기 빈도도 높긴 했는데 그냥 상대한테 터맞을 때도 많이 쳐맞고 워싱턴한테까지 지니까 클리블랜드한테도 대패하고 클리퍼스한테까지 막 대량 실점하고 뉴욕한테도 막 145실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덴버는 요키치가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뚜렷하게 엄청 리그 내에서 독보적인 강팀 이런 느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냥 경기가 보면은 야투율 같은 거 되게 높아요. 요키치가 훌륭한 선수고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그렇긴 한데 그만큼 실점도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반대로 클리퍼스는 원래 얘네들의 색깔은 언더팀이었어요. 언더팀. 수비가 지독하게 좋은 팀이고 이랬었는데 여기에는 뭐 저번에 덴버랑 122실점 한 경기라든지 그리고 뭐 보스턴한테 126점 두드러 맞은 거 얼마 전에 또 휴스턴한테도 117점 두드러 맞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졌습니다. 요즘에 7경기 동안 좀 3승 4패로 약간 부진해가지고 좀 수비팀 색깔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클리퍼스는 언더팀으로 색깔을 많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기복이 있는 편이 아니까 클리퍼스도 워낙에 하든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네 확실히 좀 언더팀의 색깔이 줄기는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지난번에 덴버전이 엄밀히 말하면 그 결에 약간 좀 어긋나 있는 거였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얘네들이 붙었을 때도 언더 게임이 좀 많은 편이었었고 덴버는 사실 오바팀의 색깔이 있는데 얘네들 상대가 좀 천천히 하면은 하프코트 오펜스에도 충분히 뭐 영향력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이런 팀이라 저는 언더 생각이 오히려 좀 나거든요. 지난번에는 좀 과도하게 많이 터졌다고 생각이 들고 하든이 엄청 39득점인가 폭발시켰던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건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경기가.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언더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지간하면 저는 승패 방향 쪽은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덴버가 홈에서 좋은 팀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6.5는 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클리퍼스가 요즘 흔들리는 거 생각을 하고 덴버가 홈으로 온다. 그러면은 그냥 뭐 홈덴버 봐도 좋은데 얘네들 저번에 홈에서도 막 뉴욕한테 145실점 쳐맞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언더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유타 대 피닉스 경기. 얘네들도 뭐 상대적 상으로는 지금 피닉스가 유타한테 7연승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듀란트가 복귀를 할 수가 있죠. 내일 또 유타에서는 마카넨이 빠질 수도 있다. 퀘셔너블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요즘에 양 팀은 이런 전반적인 지표는 그렇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원래 같으면 유타도 되게 좀 오바팀의 색깔이 강한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나오고 있고 피닉스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듀란트가 빠진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별로 볼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거가 제일 맞는 지표일 것 같아. 마카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리고 피닉스가 또 듀란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지표들을 살펴볼 텐데 작년에는 마카넨이 팀한테 거의 뭐 점수상으로 득점을 마카넨이 있고 없고에 따라 10점가량이 오가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마카넨이 빠지니까 득점이 더 많이 올라왔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마카넨이 내일 뭐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지만은 올 시즌 기록상으로는 마카넨이 뭐 없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데 어쨌든 마카넨이 있으면은 유타에서는 가장 강력한 옵션. 아무래도 타점이 너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대의 어그로를 빨아주는 것도 있고 마카넨이 일단 뛰는 게 경기 내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마카넨이 없을 때 뭐 센사보라든지 이런 애들이 터져가지고 지표가 이렇게 찍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마카넨이 있는 게 여기 있는 지표랑은 다르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듀란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듀란트가 빠지면은 득점이 한 4점 감소를 하고요. 수비도 10점가량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듀란트가 없는 피닉스는 점수가 13.7점이 빠진다.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리고 오히려 언더보다는 오바 쪽으로 간다. 수비에서 흔들리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내일은 듀란트가 프로버블이기 때문에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듀란트가 뛰는 피닉스는 조금 이제 언더로 가지만은 점수상으로는 13.7점이나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제일 맞는 지표일 것 같아. 올 시즌은 딱히 뭐 유타가 이렇게 홈에서 상대를 뭐 잡아먹는 그런 모습도 크게는 안 보이고 있고 저는 풀멤버인 피닉스라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 경계되는 거는 사실 저는 부커가 올 시즌에 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듀란트가 뛰는 게 부커한테서 볼을 좀 뺏어올 수 있어가지고 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유타는 리그에서 턴오버가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하고 앞선의 수비력 이런 것들도 떨어져가지고 내일은 그래도 뭐 타이어스 존스 같이 이렇게 좀 훌륭한 플레이메이커가 볼 돌리기도 편할 거고 부커 같은 애들도 좀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공격하기 편하겠죠. 전반적으로는 저는 피닉스 쪽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원정이어도 유타 원정이라는 게 거슬리긴 하지만은 그거 말고는 딱히 크게 위험 요소는 많진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어서 뭐 듀란트가 복귀하자마자 뭐 엄청나게 잘해줄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뭐 피닉스 사이드 그리고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포틀랜드 대 샌안토니오 경기. 이것도 이제 웬맨야마가 복귀를 이제 할만한 경기죠. 얘네들도 되게 오랫동안 쉬었어요. 그동안 인시즌 토너먼트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경기하는 팀들이 좀 많이 쉬고 온 그런 것들이 있는데 포틀랜드는 사실 이제 작년보다 확실히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좀 하나 싶더니 요즘에 좀 못하고 있기도 하죠. 포틀랜드는 최근에 7경기 동안 1승 6패 못하고 있고 원래 제가 이제 포틀랜드의 천치 빌러스 감독 기본적으로 그 배드보이즈 디트로이트 2기 되게 수비적인 팀이었었어요. 그런 팀의 일원이어서 수비적인 마인드가 강한 감독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수비가 되게 안 좋게 찍히고 있습니다. 7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뭐 1승 6패기도 하고 그렇다고 공격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이 팀은 뭐 사이머스나 샤프 둘 다 앞으로 포틀랜드의 미래를 책임질 슬래셔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고 있는데 둘 다 사실 기복이 너무 심하고 솔직히 말해서 릴라드의 대를 잇기에는 많이 모자란 애들입니다. 그리고 센터인 에이튼 지금 퀘셔널이 붙어있는데 저는 뭐 여러 차례 지난번에 이제 천치비러스 감독이 에이튼을 중간에 빼버렸다 후반전에 아예 안 뛰게 했는데 에이튼의 정신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거든요. 경기에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정도로 참 이제 가지고 있는 기량이나 받았던 주목도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도노반 클링원 같은 신인 선수가 나오는 게 팀적으로 도움이 더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클링원이 이제는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에이튼이 벤치로 갈 거냐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금 포틀랜드는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고요. 뭐 샌안토니오도 지난 몇 경기 동안 좀 패배가 많았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웬벤야마가 결장했던 경기도 많이 있었었고 내일은 뭐 이제 멤버 상으로는 스테판 캐슬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슛 같은 것들은 아쉽지만은 되게 똑똑한 선수다.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다.
되게 뭐 크리스폴이 얘가 뭐 30살 먹은 선수 같다 이랬거든요. 신인 선수인데 어쨌든 뭐 그런 애인데 지금 현재 모습상으로는 그래도 웬베냐마가 돌아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 요즘에 수비가 참 안 되고 있다. 최근 6경기 중에 아마 한 4경기 이상을 웬베냐마가 빠졌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게 제일 보여요. 웬베냐마가 있고 없고 차이. 웬베냐마가 없는 샌안토니오는 점수는 9.2점. 손해를 그만큼 보는 셈이고 오히려 오바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는 웬메냐마가 없었을 때 실점이 좀 많았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냥 단적으로 웬메냐마가 없어지니까 득점은 조금 올랐지만은 수비가 11.5점이나 많아졌다. 실점이. 그래서 웬메냐마가 있게 되면 확실히 수비적으로는 정돈이 될 거고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언더 생각이 좀 나요. 둘 다 뭐 수비가 개판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은 포틀랜드도 기본적으로 막 빨리빨리 하는 팀은 아니기도 하고 샌안토니오는 사실 얘네들 페이스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크리스폴 같은 애들이 좀 사이드가 잡힌다 시키면은 좀 빨리빨리 하기도 해. 얘네는 좀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기는 편이긴 하죠. 위대한 플레이메이커가 있다 보니까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기는 편이고 만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팀이에요. 언더 생각이 좀 나고 그리고 뭐 샌안토니오 사이드 웬메냐마가 돌아왔다. 포틀랜드 지금 샌안토니오를 대적하기에는 팀적으로 좋은 폼도 아니고 물론 이거는 둘 다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갓 복귀를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결자 상황들도 조금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뭐 이런 좀 보는 각으로는 샌안토니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양 팀의 이제 홈이나 원정 언더 오버 차이를 보면은 포틀랜드는 홈으로 오면은 원정보다도 그 점수가 많이 납니다. 홈에서는 득점이 9점 증가, 실점도 거의 한 8점 증가 이래가지고 대신에 샌안토니오가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이 한 9점 감소, 실점도 한 2점 감소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11점가량 언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언더 템포 게임 그런 거 생각해서 언더에다가 뭐 샌안토니오 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경기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엠폴리 대 토리노 경기. 자, 이 경기는 일단 뭐 언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홈폴리는 아시다시피 다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언더팀이에요. 원정에서야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 시즌 엠폴리 15경기 동안 14득점 15실점 토리노 15경기 16득점 20실점 둘 다 언더 양상을 많이 띄어요. 보통은 이제 2.5 정도는 언더를 먼저 생각해 봄직한데 또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는 홈이라는 특성이 크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올 시즌에 홈에서는 2득점 5실점 7경기 동안 2득점 5실점이니까 경기당 한 점밖에 안 난다는 소리예요. 얘네들 홈에서는 특히나 득점이 2점밖에 없다. 이게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토리노도 원래 이제 홈에서는 여러 차례 클린시트 같은 거 이런 기록도 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은 원정이죠. 원정에서는 그래도 8경기 동안 10득점 14실점이면은 거의 뭐 3점 가까이 난 편이기는 해. 근데 이것도 시즌 초반에 약간 토리노가 점수가 많이 뽑힐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고 요즘에는 토리노도 언더 양상이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엠폴리 같은 경우는 뭐 구단이 막 원정에서는 연속 득점 기록도 6경기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록도 썼었다고 했지만은 근데 이제 홈에서는 7경기 2득점 5실점 되게 언더 양상이 많고요. 뭐 홈에서 이제 인터밀란, 나폴리 이런 최상위권 팀들한테 패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뭐 올 시즌에는 펠레그리나 에스포지토 이런 유망주 공격 듀오들이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요즘에 좀 폼이 좋았었던 피에트로 펠레그리 같은 애들이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이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안 그래도 홈에서는 안 풀리는데 2득점밖에 없는데 7경기 동안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또 다른 이제 유망주인 로렌조 콜롬보 얘도 이제 밀란 출신의 이런 유망주 공격수인데 저는 뭐 홈에서 이런 저조한 득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토리노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근 기록이 안 좋습니다. 두반 사파타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나가게 된 이후에 6경기 동안 2무 4패로 되게 안 좋고요. 그리고 6경기 동안 뭐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최근에 득점이 2점밖에 없습니다. 토리노가. 뭐 중원에도 공격의 천병이 돼야 할 일리치가 부상으로 빠진 영향도 보이고 뭐 사무엘 리치, 카롤, 리네티 이런 애들이 중원에서 괜찮은 운영을 한다지만은 막 상대의 골문을 가릴 만한 그런 찬스를 만들지는 잘 못하거든요. 뭐 여러 차례 두반 사파타 대신에 나오는 그 이제 파라과이 사나브리아 이런 애들이 주전으로 도약을 했지만은 딱히 뭐 기록은 좋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사실 나는 이 경기는 그냥 일단 뭐 언더나 무승부 보는데 언더 배당이 되게 별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혹시라도 이게 기록식에 있으면은 0대0, 1대1 이런 거 가볼까 했는데 또 기록식에도 없더라고. 뭐 언더 같은 게 제일 좋아 보이지만은 근데 뭐 배당이 너무 별로여서 무승부 같은 것도 태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바야돌리드의 발렌시아입니다. 리그 내 맛집으로 통하는 바야돌리드예요. 꼴찌죠 꼴찌. 근데 오늘 상대하는 발렌시아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리그 꼴찌들 간의 대결이에요. 강등권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애들의 대결인데 제가 여러 차례 뭐 헤타페나 소시지
나름대로 라리가에서 좀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이런 애들이 올 시즌 최근 몇 년보다도 최악의 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발렌시아는 지금 14경기 동안 2승 3무 8패 스타트로 구단 역사상 최악의 스타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발렌시아는 격이 다르게 지금 안 좋다 이런 얘기고, 더구나 이제 뭐 발렌시아는 가치가 높았던 뭐 주장인 호세 가야, 조지아 대표 골키퍼 마마르다 쉬빌리 이런 애들까지 아웃된 상황에다가 주포인 우고 뒤로도 침묵하고 있고, 이래서 상황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발렌시아 감독이 루벤 바라라고 구단 레전드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모든 선수들이랑 발렌시아 선수들이랑 1대1 면담도 했다지만은 지금 구단 수뇌부한테 이제 좀 최후 통첩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나마 뭐 프란 페레스, 크리스티안 모스케라 이런 애들이 좀 힘을 내줄 만한 유망주고 젊은 선수들인데 팀이 지금 이꼬라지라 가지고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 오늘 경기는 루벤 바라의 배수진 같은 경기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뭐 이번 라운드는 최약체 간의 대결이에요. 발렌시아도 뭐 이름값이야 있지만은 뭐 옛날 그 발렌시아가 아닌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작년에도 발렌시아가 이렇게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한번 패배했던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저는 프렌 받는 쪽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야돌리드가 꼴찌라고 할지라도 지금 발렌시아도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프렌 같은 거 생각했는데 프렌이 너무 이것도 배당이 되게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뭐 무승부 생각도 좀 해봄직도 한 것 같고, 바야돌리드가 막 그렇다고 이겨먹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기는 해. 둘 다 너무 별로여가지고 저는 뭐 프렌이나 무승부 그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